안녕하세요. 이창엽입니다. 제가 현장 강의, 기능의학 총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1박 2일 코스로 4시간, 4시간 시간 배정을 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를 전부 다 현장에서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8시간 가지고 제가 해봤더니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요 영양소 파트는 영상 강의로 원장님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1시간 조금 남짓되는 시간일 건데요. 사실 제일 지루한 파트예요. 이제 실전에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하나, 이거를 어떤 패턴으로 믹스해서 환자에게 줘야 되나, 어떻게 써야 되나, 실전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영양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파트라서 무지하게 지루해요. 저도 이 파트를 공부할 때 제일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또 이거를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 마이어스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마이어스 칵테일이 어떻게 해서 이런 프로토콜이 나왔고 왜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영양제를 더하고 빼고 줘야 되고, 어떨 때는 먹는 걸로도 좀 줘야 되고 주사제로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원장님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론적인 베이스가 없으면 이게 응용이 안 돼요. 그냥 우리 족보만 딱딱 외워서 예를 들어서 감기 환자한테는 마이어스, 또 피곤한 환자에게 마이너스 이렇게만 외우면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나중에 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겹더라도, 그래서 이게 현장 강의하면 제일 많이 선생님들이 주무시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영상 강의로 준비를 했으니까 잘라가면서, 졸리면 잘라가면서 들으셔도 좋으니까 꼭 듣고 이해하고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 말하는 게 좀 빠르긴 한데, 그래도 2배속 1.5배속 이렇게 들으면 후루룩 넘어가면서 들으면 되니까 조금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영양소의 이해에 대해서 제가 비타민, 항산화제, 미네랄,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미노산까지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 앞에 나왔던 비타민, 미네랄, 또 아미노산, 항산화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과대학 생화학 시간, 생리학 시간에 배웠던 이 사이클들의 이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런 물질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사이클을 외울 필요는 없죠. 사실 우리는 이 얘가 왜 필요하다, 왜 필요하다는 거를 이해하고, 어떤 특정한 사이클이 잘 안 돌아갔을 때 이게 왜 안 돌아가는지, 그럼 우리가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환자에게 치료를 하는데 적용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우리 의과대학 생화학 시간에서 봤던 것처럼 이거를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그림 보면 막막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그만큼 토탈 총합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무지하게 중요한 그림이고요. 이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2교시 때 특히 소변 유기산 검사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이 사이클을 돌리는 데 있어서 소변 유기산 검사에 한 가지 이 과정이 깨져 있어서 안 돌아간다 라고 쳤을 때, 얘만 넣어준다고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경험적으로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1에서 1, 2, 3, 4 과정이 있는데, 1이 박살나 있으면 1만 넣어주면 잘 돌아갈 것 같지만은, 실제로 환자들에서는 1이 어그러지면 2, 3, 4가 다 같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 3, 4에 들어가는 1, 2, 3, 4를 다 치료를 해줘야 좋아지는 경우들을 저는 훨씬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비타민 B2번이 결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비타민 B2번만 줘가지고 증상이 확 개선되는 환자는 정말 드물어요. 이 사이클을 돌리는데 필요한 비타민 1, 2, 3, 5번 함께 넣어줬을 때 걔들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환자가 훨씬 빨리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이클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앞으로 우리 비타민 이야기, 또 항산화제 이야기 하면서 무지하게 많이 볼 건데, 중요해요. 그만큼 우리 몸에 있는 독성 물질들, 프리 라디칼, 이 수포 옥사이드를
결국은 해독을 시켜야 되잖아요. 없애줘야 되잖아요. 이 물질을 없애는데 비타민 C, 알파리포산, 망간, 아연, 구리, 그리고 카탈라제, 비타민 E, 그리고 글루타치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심지어 셀레늄까지 다 필요하다는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또 NADP 없으면 또 안 돌아가죠. 그래서 이 사이클을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 이 과정에 이게 필요해서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이런 영양 성분을 투약했을 때 좋아지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환자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C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C를 환자에게 이제 투약할 때,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용량은 주사제로 투약할 겁니다. 주사제로 투약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사제로 줄 때는 고용량 비타민 C를 하는 것과 초고용량 비타민 C가 나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용량이라 하면 10에서 20g을 우리 몸의 혈관으로 투약을 했을 때를 의미를 하고요. 이렇게 요 정도 용량이 들어갔을 때는 항산화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컨디션 개선 또는 안티에이징, 항노화, 항산화, 그리고 비타민C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C 많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면역세포 만들고 백혈구 만들고 하는데, 감기 걸렸을 때 우리 몸에 비타민C 요구량이 확 올라간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비타민C는 또 부신 기능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 부신 기능이 결핍돼 있을 때 비타민C를 준다 했을 때는 이 정도 용량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초고용량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초고용량 비타민C라고 하면 이제 30g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안티옥시던트가 아니고 프로옥시던트로 작용을 합니다. 오히려 산화제로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물론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서는요, 이렇게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도 정상세포가 가지고 있는 글루타치온으로 인해서 해독을 해내기 때문에 뭐 크게 부작용이나 문제는 없어요. 이거는 암 파트 8교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지만 의미 없이 뭐 돈을 더 받고 환자에게 의미 없는 치료를 하는 거는 옳지 않잖아요. 근데 이 초고용량 비타민C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암 환자들이죠. 암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런 초고용량 비타민C가 들어가야 되지만 암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에게 있어서 잘해준다고 비타민C를 너무 고용량으로 투약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10g만 해도 충분히 많은 용량이거든요. 오렌지 한 200개 정도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C니까 오렌지 200개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의 혈중 농도 10g이 들어간 만큼 안 올라갑니다. 절대로. 우리 몸은 그렇게 흡수할 수 없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g, 10g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인데 30g 정도의 비타민C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요, 비타민C가 한 30g 정도 돼서 혈중 농도가 100 정도 되면 우리 안티히스타민 효과를 좀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토피가 너무 심하다든지 두드러기 때문에 왔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냥 잠깐 옷이 올랐어요, 이제 두드러기가 좀 났어요, 이럴 때 막 이거 수액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냥 약 먹고 환자들이 항히스타민제 먹고 가라앉히고 이런데, 이제 만성 두드러기 환자라든지 뭐 만성 비염 환자 또는 아토피 환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30g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갔을 때 항히스타민 효과를 노리고 준다. 이거는 좀 납득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웰빙 목적으로 줄 때는 5에서 20g 정도 주면 큰 문제 없이 환자들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랑 분자 구조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암 환자에서 치료하는 작용 기전도 이것과 관련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라고 슬라이드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한테 많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꼭 이제 비타민C 수액 맞고 나서 혈당 올라갔다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간이 혈당 측정계 같은 경우에는 이 포도당과 비타민C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럼 비타민C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 당이 올라간 것처럼 가짜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수액 맞는 환자들, 수액 맞다가 저혈당 증상인데 이게 저혈당인지 뭐 저칼슘 혈증인지 아리까리하다, 수액 맞다가 갑자기 환자가
뭐 식은땀을 흘린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 뭐 손떨림이라든지 이런 거 호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BST 측정기 가지고 체크를 하면 당연히 혈당이 괜찮은 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고혈당처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주사제로 투약하고 체크하는 BST는 결과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간혹 이제 저는 환자들한테 비타민C 주사 맞고는 당뇨 환자들한테 혈당 체크하지 마세요. 혈당 체크 기계 고장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실제로 비타민C 때문에 너무 고용량 혈당처럼 체크가 되면 기계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고장난다는 이야기를 안 하면 꼭 당 체크하고 와가지고 혈당 올랐다고, 이 병원에서 수액 맞고 혈당 올랐다고 이제 컴플레인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 환자들한테 이걸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혈당 측정기에 고장 나니까 비타민C 수액 맞고 24시간 동안은 혈당 체크하지 마십시오. 그 혈당 결과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계 고장 납니다 하면 환자들 말 잘 듣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비타민C 뭐 각종 논문들 찾아보시면 뭐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죠. 감기, 그리고 상처 치료, 불임, 또 우리 빈혈, 암, 당뇨, 면역, 그리고 또 중금속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는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쓰여져 있는데, 앞으로 우리 다음 시간 다 다른 시간에도 알아보겠듯이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 비타민C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제 가정의학 시간에, 저는 지금 가정의학과를 전공하고 이제 가정의학과로 개원을 하고 있는데, 가정의학 교수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뭐 저런 이야기를 하나 싶었거든요. 의과대학 때.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 그때 하셨던 말씀들이 다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타민C가 감염에 도움이 된다. 이건 감기 환자들 우리 외래에서 많이 보니까요. 감기 또는 뭐 장염, 여러 가지 감염으로 인한 증상들을 우리 흔히 접하는 환자들이잖아요. 그럴 때 비타민C는 이제 백혈구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기전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C 용량을 근데 이제 비타민C가 효과가 없다라는 논문들도 있어요. 근데 논문을 보실 때 원장님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비타민C를 용량을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느냐를 논문 볼 때 잘 보셔야 되거든요. 진짜 비타민C 찔끔 사용해놓고 효과가 없다, 당연히 효과가 없죠. 우리 감염이 되면 이제 백혈구나 우리 몸에서 비타민C 요구량이 무지하게 올라가잖아요. 그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먹는 비타민C 흡수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하루에 뭐 1g, 2g 복용해놓고 효과가 없다, 당연히 효과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용량으로 봤을 때 고용량의 경구제를 사용하거나 혹은 주사제를 사용했을 때는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주류고 대다수고요. 저용량을 사용했을 때는 효과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주류입니다. 제가 아까 주사제로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5mg만 들어가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 슬라이드가 뒤에 나올 건데, 먹는 걸로 했을 때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감기 환자에게 비타민C 복용하게 했을 때는 하루 15g 이상 먹어야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딱 15g으로 정해놓는다기보다는 가급적 이제 경구로 보충했을 때는 많이 드시는 게 좋다라고 환자들에게 설명하시는 한 가지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C를 주사제로 투약할 때 이제 금기사항들이 있죠. 우리 시판되고 있는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요, 소듐 아스콜빅 애시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타민C에는 13.14%에 해당하는 소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를 노말셀라인에다가 믹스하면 사실은 조금 소듐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혈관통이, 오스몰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삼투압이 올라가니까 혈관통이 생길 수도 있어서, 우리 병원에서는 비타민C를 사용할 때 증류수에 믹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증류수 같은 경우에는 증류수만 단독으로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걸 제가 1교시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병원 상황에 맞게, 직원들 교육할 수 있는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적인 진짜 하면 안 되는 금기사항, G6PD 결핍이 있을 때, G6PD라는 이 효소가 이제 없는 사람에게 비타민 C를 이제 투약했을 때는 이제 용혈 반응이 생기죠. 근데 이 G6PD는 제가 진짜 초고용량 비타민 C, 암 환자들한테 그런 초고용량 비타민 C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할 때는 이거 유전자 검사 가능합니다. 뭐 비용도 크게 비싸지 않아요. 건강보험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제가 이런 디피션시가 있는지 체크해 보는데 이 유병률이 무지하게 낮죠. 우리나라 사람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거의 무시해도 되는 수준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5g에서 10g 정도 들어가가지고 환자가 사망할 만큼의 용혈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G6PD 디피션시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이것 자체로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탈수가 있어서 이제 만성적인 탈수 증상이 있어서 뭐 드라이텅이 있거나 뭐 이런 탈수 증상들이 있는 환자에게 오스몰이 높은 주사 용액을 투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 줄 때는 오스몰을 좀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유는 이제 소디움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저혈당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주 고용량을 환자에게 주사할 때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의하면 되는 부분들이지 탈수나 저혈당 이런 것들은 절대적 금기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사 후에 BST 검사하는 건 비추하는 거를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는 가급적 이제 냉장 보관하는 게 좋고 빛을 받으면 이게 산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비타민 C 주사제 납품 받는 거 보면 갈색 통에 이렇게 들어서 오는 게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산화가 잘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믹스하고 가급적 빨리 투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관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광도 권장하죠. 이제 노말셀라인이나 증류수에 믹스해서 환자들에게 들어갈 때 차광을 안 하면 이제 빠른 속도로 산화가 되면서 의미 없는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광을 해서 이제 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죠. 도매상에서 찾아와가지고 원장님 우리 비타민C 요번에 특가가 나왔는데 무지하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합니다 라고 얼마 이상 구입하면 저렴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납품이 되면 반드시 뽑아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타민C는 노라면 안 됩니다. 약간 노란빛을 띠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노라면 안 돼요. 이제 소변 색깔처럼 이렇게 노라면 산화가 된 거기 때문에 반품을 하시거나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재고 관리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꼭 직원들한테 주지시켜 놓으셔야 되고 환자에게 믹스하려고 하는데 비타민C 색깔이 이렇게 노랗다라면 반드시 노티해라 라고 교육을 반드시 시켜놔야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박충무 원장님께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강의하는데 사용하시는 거를 제가 따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비타민 C와 포도당의 분자 구조가 비슷한 걸 이용해서 혈중 비타민 C 농도를 추측할 수 있다라고 이제 리오단 클리닉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확하지 않아요, 이 수치가. 그래서 괜히 오해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비타민 C는 주사제로 줘야 이제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위해서 이제 앞에 우리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댓글로 무지하게 욕을 먹었어요. 메가도즈 비타민 C라는 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루에 6g 이상의 비타민 C를 경구로 먹는 그런 용법인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타민C 먹는 것도 당연히 효과가 좋고, 먹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감기에 걸렸다든지, 항암 효과를 위해서 투약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혈중 농도를 좀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주사제로 투약을 하는 게 좋고,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같은 돈을 사용했을 때는 경구제로 하는 것보다 주사제가 낫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유튜브 댓글에 더 배우고 오라 니는 잘못 배웠다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면 주사제로 투약했을 때 혈중 농도가 순간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빨리 떨어집니다. 경구제로 투약했을 때는 이렇게 빨간 선 따라서 이렇게 혈중 농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중 비타민 C 농도는 통상 2mg/dl가 된다고 하고요. 경구제 3g, 무지하게 많은 용량이죠. 3g을 4시간마다 복용해서 총 18g을 복용했을 때 혈중 농도가 2배, 4mg/dl까지 증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논문에. 근데 사실 뭐 감기 걸렸을 때 자주 저는 가루형 혹은 리포저말 비타민 C를 자주 드세요. 뭐 이렇게 환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편인데 하루 18g 복용하기 쉽지 않죠. 속 쓰려가지고 이렇게 환자들 뭐 잘 못 먹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먹어가지고는 이렇게 농도가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항암 효과를 가지는 H2O2가 만들어지는 최소 농도를 20mg/dl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최소 농도를 이렇게 보는 거고 보편적으로 이제 권하는 건 400 이상을 유지하라고 권유를 하죠. 그 농도에 대한 건 항암 파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비타민 C 10g을 정맥 주사하면 120mg/dl까지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먹는 것 갖고는 때려 죽여도 이 농도가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 주사제가 필요한 상황,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는 주사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근거를 이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B군은 필수 비타민과 비필수 비타민으로 나누는데요. 이제 처음에 우리 과학이 발전하는 단계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발견을 했을 때는 이게 비타민이다. 비타민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자연 합성이 안 된다. 그리고 뭐 필수적이다. 뭐 이런 비타민으로 분류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 번호는 발견된 순서로 번호를 넘버링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우리 비타민 B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9번, 12번은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다른 종류의 비타민들은 이제 필수 비타민이 아닌 걸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필수가 아닌 걸로 분류가 돼서 그렇다고 의미 없는 성분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뭐 카르니틴이나 콜린, 아데닌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우리 영양제로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뭐 다른 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오늘 알아볼 거는 여기에 대한 필수 비타민 B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들은 특성이 이제 신체 조직을 유지, 성장, 기능. 근데 이런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뭐 너무 과하면 몸 밖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독성이 적다. 그리고 비타민 B군들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앞에 봤던 사이클에서 결국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클에서 얘들이 함께 작용을 하고 사이클을 돌리는데 각각이 하나 혼자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비타민들을 성능에 따라서 조금 분류를 할 겁니다. 이제 에너지 대사에서 조효소로 사용되는 친구들, 이제 주로 포도당을 대사해서 ATP로 만들거나 또는 패티 애시드 아니면 아미노산을 대사해서 ATP를 만드는 과정에 사용되는 비타민 B군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이렇게 구성되고 있고요. 물론 이것들이 중복되고 교집합도 있죠. 참고하시고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비타민들이 이렇게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감소시켜주는 심혈관 보호작용을 하는 비타민들이 이렇게 그리고 요 친숙하시죠? 조혈 기능과 관련된 비타민들이 이렇게 있다. 요 비타민들 비타민 B9과 12가 결핍되면 우리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우리 의과대학 때 많이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이제 제일 친숙한 내용은 요 내용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내용들은 의과대학에서 질병과 무지하게 연관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친숙하지 않으신 내용들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숙지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비타민들 넘버링 그리고 닉네임들이 있죠. 요것도 읽지는 않을 테니까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 또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저도 보면 답답한데요. 이제 좀 중요한 게 요게 TCA 사이클이죠. 뭐 시트르산 사이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TCA 사이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ATP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사이클이고 지방산에서
또 ATP를 만드는데, 단백질에서 ATP를 만드는데, 또 우리 몸의 유리아 사이클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데, 또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보시면 다 이 비타민들이 그 조효소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근데 요 친구들을 또 아까 앞에서 앞 슬라이드에서 비타민 B 1번, 2번, 3번, 5번, 알파리포산 요것들을 이제 이것들이 세트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저에게 기능의학을 배웠던 이제 한 의사 선생님은 얘들을 이제 독수리 오용제라고 칭하시던데요. 이제 5개가 함께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피루부산 대사에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당을 이용해서 이런 대사들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 결핍이 되면 이런 패스웨이로 못 가고 락테이트 패스웨이로 가면서 이제 몸에 락테이트가 쌓이고 뭐 각종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증상들은 각종 이상한 인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네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가 된다. 이렇게 가지 않고 이쪽 이제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가 돼서 우리 많은 ATP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 한 가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호흡 정리를 하면 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기능을 못하고 이제 혐기성 대사를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락테이트도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그리고 ATP도 효율도 무리하게 떨어지죠. 그럼 환자는 피곤해할 거고 신경 이상도 나타날 수 있을 거고 뭐 각종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일어나게 되면 충분한 양의 ATP가 생성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잘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인위적으로 잘 돌아가게 만들어서 다이어트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이 이제 다른 시간에 소개해드릴 이제 다이어트 프로토콜이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을 좀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B1 우리 마늘 주사라고 합니다. B1은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지금 분자 구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요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마늘 주사라는 닉네임이 붙게 된 게 이제 주사제로 맞거나 먹었을 때 입에서 마늘 향이 난다고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대사에 관여를 하는데 심장 근육의 대사 장애에도 개선이 되겠죠. 뭐 신경과 심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결국 ATP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란 거예요. 그랬을 때 푸르설타민, 티아민 성분이 이제 심근 내로 많이 들어가서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뭐 심근경색 이런 거 있었던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B1이 결핍됐을 때 앞에 막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증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증상만 보면 굉장히 비특이적이죠. 여러 가지 증상이 올 수 있고요. 베리베리를 우리 이제 의과대학 때 많이 배웠는데 요즘 시대에 베리베리까지 가는 환자를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간혹 뭐 베리베리에 준하는 뭐 우울증이나 허약, 피로감, 뭐 두통 이런 걸 호소하는 환자에서 그 마늘 주사를 투약했을 때 좀 효과를 잘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요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 환자한테 요런 영양소가 도움이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검사하기 이전에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클루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베르니케 코샤코프 신드롬 다들 알고 있으시죠? 이런 거를 예방하는데도 이제 또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과잉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실 이제 모든 수용성 비타민이 마찬가지지만 과잉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주사제로 이 B1을 투약을 할 때는 환자들이 좀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첫 번째 혈관통, 이게 pH가 좀 낮거든요, 주사제로 나올 때. 그래서 혈관통, 그리고 뭐 가슴 두근거림 이런 증상들도 너무 고용량 들어가면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심구토 제일 많이 호소해요. 그런 게 있나 없나를 체크해가면서 이제 환자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마늘 주사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환자에게는 처음에는 반앰플 사용해보고,
괜찮다라고 하면 1앰플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전 팁입니다. 그 다음에 B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보플라빈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고요. FAD를 만드는 이제 성분이죠. FAD도 아까 봤던 이제 에너지 대사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보통은 비타민 C가 노랗다라는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니죠. 이 비타민 B2번이 노랗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액 이제 믹스할 때 B콩이나 혹은 비타민 B2번 단독 제제로 나오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믹스했을 때 수액이 노랗게 보이니까 환자들이 좋은 거 넣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노랗게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성분 때문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 읽진 않을 테니까 이런 전자전달계에 작용을 하면서 항산화 작용, 대사에 도움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보플라빈이 결핍됐을 때는 구순염, 구강염, 설염, 지루성 피부염 이런 증상들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B3 같은 경우에는 니아신이죠. 니코티닉 엑시드고요. 결국 얘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좀 실제로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물질이지만 비슷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 니아신의 특징은요,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NADH 많이 들어보시던 내용이죠.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 성분이고요. 결핍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니아신 같은 경우에는 그 LDL 수치가 높을 때 우리 약재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혈중 지질 농도 개선을 위해서는 양리적 목적으로도 복용을 하는데, 요즘 사실 LDL 높을 때 대부분 스타틴을 사용하지 니아신은 잘 사용 안 하죠. 약품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영양소고 리피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아신이 결핍이 됐을 때는 이제 예전에 펠라그라라는 포디죠. 더마타이티스, 다이아리아, 디멘치아, 데스 이런 게 일어나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펠라그라까지 보기는 요즘 어려울 거고요. 이제 과거에 너무 빈민층에서 발생하던 질병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 있거나 만성설사를 하거나 이런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잉됐을 때는 이제 양리 목적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 게 요겁니다. 혈관 확장 효과가 커요. 그래서 핫플러시처럼 이게 너무 고용량 투여됐을 때는 이제 피부가 붉어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피부가 가렵고 두통, 고혈당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저를 또 가르쳐 주셨던 한 존경하는 선생님의 경험담을 나눔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니아신하고 비타민 C하고 향이나 뭐 맛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먹어보면 신맛이 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비타민 C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가루 제형이 훨씬 흡수율이 좋죠. 근데 이 니아신도 가루 제형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통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전에 그 뭐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입을 해야 됐을 때 이것도 구입하고 저것도 구입했는데, 이거를 비타민 C인 줄 알고 무지하게 많이 퍼먹었대요. 감기 걸렸을 때. 그때 근데 이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니아신이었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너무 고용량 투약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환자에게 적용할 때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5번 판토테닉 엑시드죠. 아세틸 코에의 이제 원료로 사용되는 판토테닉 엑시드고요. 구성 성분이고 뭐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에 의해서 우리 에너지 대사에 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다 보니 다이어트 프로토콜에 고용량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근거가 되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때 이런 이제 B5번을 줬을 때 좀 개선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 얘는 또 포도당 대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방산의 이동과 분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마이어스 칵테일에도 들어가게 되고, 다이어트 프로토콜에서는 뭐 3앰플, 4앰플씩 아주 고용량으로 들어가는 그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뭐 부신 기능에도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뇌나 신경계 조직 발달에도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지방산 대사에 도움이 되고, 비오틴 같은 경우 우리 탈모 영양제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글루코네오제네시스의 한 가지 조효소로 사용된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베타 옥시데이션에 작용을 한다. 한 가지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타민 B7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효과 보면 아토피나 습진에 도움이 되고, 또 모발이나 손발톱 건강 관리에도 유지된다. 그래서 손톱 갈라짐이 있거나 뭐 탈모 샴푸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죠. 그리고 이제 성장기 아동에서 발육에 중요한데, 실상 결핍증은 잘 없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치료제로서 비오틴을 사용하는 경우는 빈도상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비타민 B군이고요. 요렇게까지 이제 에너지 대사랑 관련된 비타민들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 심혈관계, 조혈계에 작용하는 비타민들 B6번, 9번, 12번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앞에 2교시 때 우리 검사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호모시스테인이 가지는 의미는 이 자체로도 혈관에 손상을 낼 수 있는 이제 나쁜 물질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우리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수치가 높으면 이 메틸레이션 사이클이 잘 안 돌아갈 걸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대사산물이죠. 근데 검사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대사산물들 중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가면서 환자들에게 좀 유익하게 검사할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니까 주로 호모시스테인을 자주 많이 보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고지혈증이나 뭐 고혈압이나 이런 게 있는 환자들한테는 검사를 해서 높게 나온다면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을 위해서 이런 치료들을 권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영양제를 사드세요라고 했을 때 의사를 도둑놈처럼 쳐다보면 뭐 그거는 그 환자의 몫인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높으면 높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역으로 추론해서 이게 높다는 이야기는 비타민 B 6번, 9번, 12번이 우리 몸에 결핍되어 있다. 또 하나 더 한다면 코엔자임 Q10이 결핍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메틸레이션 사이클이 잘 안 돌아가면 DNA 안정화랑 관련돼 있죠. 메틸레이션 사이클은 그러면 뭐 암이나 다른 안 좋은 질환들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메틸레이션 사이클을 잘 돌려주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비타민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틸레이션 사이클이 폴레이트 사이클과 메틸레이션 사이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죠. 분자 구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키는 3가지 삼형제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가바라는 물질을 생성할 때 조효소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B6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과 또 글루타민과 함께 투여가 됐을 때, 우리 몸에 충분히 있었을 때 가바가 충분하게 생성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많이 뭐 이제 이 신경과흥분이라든지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 대사가 깨졌을 때 비타민 B6를 함께 투여했을 때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겠죠. 그 내용은 뒤에 또 아마 나올 거고 2교시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타이로신에서 도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뭐 이렇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조효소로 비타민 B6번이 중요하게 한 가지로 자리 잡고 있죠.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애들도 다 필요해요. B3, 아연, 엽산, 마그네슘, 뭐 여기 비타민 C, 철분, 뭐 구리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그 중에 비타민 C가 빠지는 곳이 없죠, 지금.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9번, 엽산. 와, 엽산도 진짜 엽산은 정말 중요해요. 좀 진짜 주의하시는 게 좋고, 우리 산모들한테, 임산부들한테 반드시 엽산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태아의 신경과 혈관 발달에 중요한데,
태아에서만 중요하냐? 아니죠. 성인에서도 중요하죠. 그리고 생각보다 결핍이 있는데 이걸로 인해 진짜 이상한 비특이적인 잡증상을 갖고 있다가 이것만 교정해가지고도 새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 찾아낼 수 없으니까 알아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감소는 몇 번 했던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모시스테인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고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에서 환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실제로 호모시스테인이 많이 높았을 때는 비타민 B6, 9, 12, 코엔자임 Q10 아까 우리 사이클에서 다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B 결핍 의심될 때는 건강보험 적용해서 하시면 되고 그냥 이 외의 이유인데 이 수치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 환자의 질병 확인을 위해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본인 부담 80%로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게 나왔다 하면 저는 꼭 이 MTHFR 검사, 이 유전자 검사거든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유전자 검사인데 이 검사를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는 거를 권유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보다 좀 간혹 이런 환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MTHFR이라는 이제 메틸레이션 사이클에 관련된 이제 프로테인을 만드는 한 가지 이제 유전자인데 여기에 SNP라고 하죠. 우리 싱글 누클레오타이드 폴리몰피즘이라고 해서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이제 두 가지 돌연변이 종류가 있습니다. 엽산대사에 관련하는 CT 뮤테이션이 있고 AC 뮤테이션이 있는데 CT가 조금 더 흔합니다. 뮤테이션. 그러니까 원래는 CC가 노멀인데 CT 혹은 TT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CT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CC가 나오는 환자의 70%, TT가 나오면 30% 밖에 활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충분한 양의 엽산을 복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 환자는 이거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 함께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건강보험 적용해서는 둘 중 하나만 의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흔한 CT 뮤테이션을 저는 의뢰를 하는 편이고요. 와, 아무리 봐도 이 사람 뮤테이션 있는 것 같은데 CT를 했는데 정상이다. 그럼 AC를 보내보기도 합니다. 네, CT 뮤테이션은 제법 흔합니다. 헤테로자이거스 뮤테이션은 제법 환자들 보고요. 확인하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확인하면 모르고 우리가 당하는 게 문제지 알고 있으면 활성형 비타민 C, 죄송해요. 활성형 비타민 B를 복용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쭉쭉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 이런 뮤테이션이 있는 분들 15 이상 가볍게 17, 18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23, 3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간혹 보거든요.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필히 검사해보는 게 좋고 환자의 하나의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해주는 검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고 다만 이게 유전자 검사다 보니까 환자한테 유전자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검사 동의서를. 근데 좀 이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제가 몇 번 환자들한테 대부분의 환자들은 권하면 잘 검사를 받습니다. 의심이 돼서 하는 건데 문제 있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유전자 동의서 받는 과정에서 본인한테 뭔가 동의서만 받으면 왜 그렇게 나쁜 놈처럼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난 이거 안 할래요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검사를 권하는 것까지는 의사가 필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고 호모시스테인 높은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비타민 B의 여장의 마지막이죠. 이제 코발라민, 비타민 B12. 요거는 색깔이 붉으스름한 색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 와인 주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B12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 이 코발라민은 사이아노코발라민, 하이드록소코발라민, 메틸코발라민 이렇게 알려져 요 세 가지 폼이 있는데 메틸코발라민이 액티브 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신경계에 아까 작용하고 메틸레이션에 작용하고 호모시스테인에 작용하고 이제 DNA 손상을 복구하는 메티라 반응이 유지가 잘 안 되면 암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앞에서 B6, 9 이야기할 때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친구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주사제 중에 이제 시판되는 거는 메코발라민이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하이드록시코발라민 제제로 나오는데 이제 이런 메코발라민 제제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주사제들이 IV가 IM보다 흡수율이 높아요. 근데 특이하게 이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는 IM이 흡수율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IM으로 줬을 때 주사통이 제법 있어요. 특히나 위 전절제술, 가스트렉토미한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이 IM으로 주사를 맞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IM으로 주사 줘보면 환자들이 많이 아파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논문에 이런 논문이 있는데 비타민 C랑 B12가 믹스되면 비타민 B12가 파괴될 수 있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면에서 봤을 때 IM이 조금 더 낫다. 흡수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IM이 더 낫다고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IM으로 줬을 때 주사통 때문에 마이어스 칵테일에 포함될 때 그냥 IV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엽산 B9과 B12는 이제 함께 보충하는 게 좋다. 계속했던 이야기죠. 혼자만 보충해 하는 것보다 함께 들어갔을 때 시너지가 나고 사이클이 훨씬 더 잘 돌아간다라는 내용.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이어스 요 족보대로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이론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겹지만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IVNT 하다가 가끔 이제 환자들 저칼슘 혈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타민 C가 이제 칼슘 킬레이터로 작용을 해서 혈중에 있는 칼슘을 물고 소변으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마이어스 칵테일 정도의 5g, 10g 비타민 C 주사를 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킬레이션 주사를 함께 한다든지 혹은 초고용량 암 치료 목적의 항암 목적의 초고용량 비타민 C를 하다 보면 이제 하이포칼세미아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확인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이제 체열해가지고 검사실로 보내서 칼슘 수치, 혈중 칼슘 농도를 체크하면 되죠. 근데 우리 외래에서 검사실 보낸다고 10분 안에 바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환자는 지금 저칼슘 혈증 증상 보면 애매하거든요. 저혈당 증상하고 되게 비슷해요. 의식을 잃는 것까지는 우리 외래에서 보기 어려울 거고, 대부분 좀 저혈당처럼 손이 떨려요, 식은땀이 나요,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노멀 셀라인에 믹스해갖고 10분 이상 IV로 줘보면 됩니다. 줘가지고 환자가 식은땀이 개선됐어요, 혹은 와, 무기력감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면 저칼슘 혈증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호전이 없으면 다른 이유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이제 이런 이제 사인도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적 있죠. 사인도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 전도가 안 돼서 신경이 튀는 증상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경우까지 외래에서 보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고요. 대부분은 애매한 증상으로 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사 줘보면 바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고, 예방하는 방법은 비타민 C나 이제 소듐 EDTA가 이제 중금속 해독이나 혈관 킬레이션 할 때 사용하는 성분이죠. 이제 중금속 파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거를 주 1회라든지 주 2회 정기적으로 맞던 분들은 하이포칼세미아가 올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이어스 칵테일에 칼슘은 루틴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마그네슘은 루틴으로 들어가 있고 부작용이 감소된다. 그래서 앞에 말했는 그런 족보 같은 프로토콜들이 괜히 만들어진 건 아니다. 다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입니다. 자, 이제 한국인의 비타민 D 현황을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만성 비타민 D 결핍 국가죠. 90% 이상의 사람들을 검사해보면 결핍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를 정상으로 볼 거냐? 30 이상, 최소 30 이상 맞추는 게 좋고, 특히나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맞춥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타민 D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결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유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있는 위도가 햇빛을 많이 받아도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되는 그런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D 결핍된 환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햇빛 보러 안 나가잖아요, 요즘 사람들. 저도 사실 하루에 햇빛 보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는데,
햇빛 보러 나갈 때 또 오만상 여기 얼굴에다가 선크림하고 다 바르고 나가잖아요. 타기 싫으니까. 그래서 비타민 D가 합성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고, 첫 번째로. 그리고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원료가 LDL 콜레스테롤인데, LDL 콜레스테롤이 마치 범죄자인 양 취급해요. 지금은 LDL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영양소 파트에서 말할 이야기는 아니니까 넘어가는데,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죠, LDL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고 안 좋은 부분이 있다 뿐이지, 이제 성호르몬이라든지 스테로이드 호르몬, 또 비타민 D 같은 거 합성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스타틴 복용률이 높으니까 비타민 D가 또 결핍되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만성 비타민 D 결핍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 받는 것만 갖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권유할 때 여름철에는 2000유닛 정도, 가을, 겨울 햇빛이 좀 약할 때는 5000유닛 정도를 복용을 하세요. 꾸준히 복용을 하세요. 라고 권하는 편이고, 검사 수치에 따라서 이제 주사제를 첨가한다든지 그 농도를, 용량을, 비타민C 혈중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튼 비타민C, D는 그만큼 중요한 비타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환자분들이 많이 묻죠. 얼마 올라갑니까?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사실은 이게 막 정답이 아니에요. 환자마다 달라요. 매일 1000IU를 먹었는데 10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뭐 12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그렇지만 우리 보편적인 패턴은 환자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 의사는 대충 치료할 때 예측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0IU 정도 먹으면 이제 10 정도 올라갑니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사제로 쓸 때 시판되고 있는 제제들이 10만 유닛, 20만 유닛, 30만 유닛이 시판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20만 유닛짜리를 많이 사용하시죠. 제일 흔하니까. 그래서 20만 유닛을 IM으로 주사했을 때 한 1개월 정도 지나면 10 정도 올라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뭐 모든 환자에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유전자 검사도 있고, 이 유전자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은 안 돼요. 비타민 진 라고 하는 그런 검사 있는데, 저는 강추하는데, 그런 걸로 이제 유전자 검사도 해볼 수 있고, 유전자 결핍이 있으면 더 많이 넣어줘야 될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타민 D 농도가, 이제 혈중 농도가 검사를 했는데 10이 나왔다. 그러면 더 많이 먹어야죠. 꾸준히 더 많이 먹어야죠. 그리고 혈중 농도가 한 20 나왔다. 그럼 이 정도만 먹어도 될 거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검사를 안 하고 권유해달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비타민 D 검사는 이게 좀 의사한테 애매하잖아요. 제가 이제 앞에 검사편에서 설명드렸는데 임의 비급여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딱 인정받는 급여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 안 하고 줘야 될 때는 보편적으로 이제 여름에 2000, 겨울에 5000, 뭐 그 중간에는 적당히 조절해서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D도 80 넘어가면 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먹어가지고는, 웬만큼 먹어가지고는 80 이상 나오는 환자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몇 케이스 안 돼요, 진짜. 암 환자 중에 진짜 고용량을 꾸준하게 잘 챙겨 먹은 사람들에서 그런 경우를 뜨문뜨문 가끔 보긴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니까 참고하시고요. 최적 농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사실 60 이상을 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불충분만 해결해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자라는 게 보편적인 우리 이견이 없는 내용일 건데, 주사만 갖고는 이 농도에 도달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먹는 거랑 병행하는 게 좋다. 먹는 것도 좀 고용량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섭취량 가이드라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섭취 권장량은 너무 적은 용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IM보다는 먹는 걸로 드시는 걸 권유해요. 왜냐하면 지용성 비타민을 이제 근육으로 쐈을 때는 근육통 유발 위험이 있기도 하고, 주사제만 갖고는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또 너무 결핍돼 있고 좀 많이 올려줘야 됐을 때는 IM하고 PO를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 비타민 D가 골다공증이나 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행복 비타민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불면증이 있을 때
비타민 D만 저녁에 먹어도 잠을 잘 자요. 이런 환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도 도움이 받을 수 있고, 또 면접 앞두고 막 긴장되고 이랬을 때도 비타민 D 주사 맞고 가면은 면접 잘 봤어요. 좀 나 덜 떨리고 잘 면접 봤어요. 시험 잘 쳤어요. 이런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한 번쯤 권해주는 거는 의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좀 슬라이드 잘려서 죄송한데,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으로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